음, 예, 반갑습니다. 아, 간만에 해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까지라고 말할 건 없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취중 방송, 알코올 방송이 될 것 같네요. 그, 낮에 그 조조의 그 편을 마무리를 하고, 그 뭐, 산보하고, 그리고 그 뭐야, 맨날 다니던 길로 다니다 보면 매화반점 들리거든요. 건대 입구역에. 음, 설마 문 열었을까 하고 갔는데 문 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손님이 평소보다 더 많아. 야, 이게 중국이었으면 한 보름은 기본적으로 다 쉬어야 되는 건데 음식점들이.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매화반점도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 중국 동포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뭐 분점도 내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와서 완전히 그 한국화된 거죠. 중국에서 아무리 왔어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선족이라고는 하나 중국에서 일했던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셨을 텐데 처음에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완전히 그 한국화된 거죠. 아이고, 시간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멀쩡하게 오늘도 정확하게 쉬어야 되는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찡짱 로스, 한국말로는 경장 육술이라고 하는 거, 맨날 먹는 거. 그 오늘도 거기다가 소주 한잔 하고 집에 와서 또 막걸리 한 병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그 와인 한 병 또 까고. 이 정도면 요새 제 주량으로 따지면 완전 많이 취한 상태인데, 뭐 이거저거 따지면서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상태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이유는 그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조지 오웰 그거 하면서. 그 조지 오웰의 뭐 특별한 책들을 굳이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해볼게요. 결국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은 이거거든요. 애니멀 팜. 마던 클래식스라는 데에서 펭귄이에요. 펭귄에서 마던 클래식스 시리즈로 나오는 책인데, 요거 하고, 그리고 또 마던 클래식스 시리즈에서 또 나왔던 게 1984 요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통째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 통째로 다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그때를 위해서 좀 아껴둔 거고요.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조지 오웰이 그 엘더스 헉슬리라는 그 작가의 제자였대요. 사제지간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엘더스 헉슬리를 얘기를 할 때 왜 조지 오웰이 쌍으로 계속 얘기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를 그린 거 아닙니까? 좀 우울한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책이
엘더스 헉슬리가 쓴 이 책입니다. 어딨냐? 이거는 제가 참 장정 잘 만든다고 계속 얘기했던 빈티지에서 나온 판이거든요. 판본. Brave New World. 이게 1926년인가 나왔던 책이고 그 1984가 1946년, 8년 이때 나온 책이니까 한 10년쯤 후에 아니다. 한 20년쯤 후에 나온 거죠.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 그러면은 큰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좀 미래를 우울하게 그렸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몇 년이 지난 책입니까? 벌써 막 90년, 60년 막 이렇게 지난 건데 어떻게 보면 세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보통 치니까 한 세 개의 세대 정도가 이제 지난 건데 또 지금에도 의미가 있어 버린 거죠. 황당한 상황.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짝으로 같이 이제 가치가 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조지 오웰을 얘기를 했으면 엘더스 헉슬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 거고요. 그 엘더스 헉슬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저희가 흔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파리 리뷰의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파리 리뷰의 인터뷰가 있어서 아하 이거로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외에도 그 직접 그 TV에 나와서 그러니까 1930년대에 그 엘더스 헉슬리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그 방송국에 나와서 직접 인터뷰한 클립들도 있고 자기가 직접 그 브레이브 뉴 월드를 이렇게 저렇게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에 참여를 했던 그런 클립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조지 오웰이 그리는 것과 엘덕 헉슬리가 그린 디스토피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그 논쟁적으로 다룬 클립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는 살짝 엘덕 헉슬리가 더 설득력 있다. 쪽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요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들 하시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차이나 덕입니다. 차이나 덕. 차이나가 이렇게 부상하기 전까지는 조지 오웰식의 그런 억누르는 그렇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서 억누르는 통제 이런 식의 모습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로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정리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더 노골화된 그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그냥 각자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게 너무 노골화됐기 때문에 조지 오웰이 그렸던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엘덕 허슬리가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디스토피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엘덕 허슬리가 제대로 미래를 그렸네라고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이 정확하게 조지 오웰이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삐까삐까해진 거예요. 이렇게 삐까삐까.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더 강해졌죠. 그러면서 막 유럽에서 난리잖아요. 왜 우리 자유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억누르느냐. 근데 그런 것의 연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왜 쟤들은 나라가 이렇게 좀 협조하려는데 왜 이렇게 협조하는 거 계속 저렇게 개기냐. 이해가 안 된다. 미친놈들 아니냐. 개인의 자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막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또 엘더스 헉슬리를 또 봐야 되는 현재적 의미들이 또다시 생기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조주회를 하는 김에 엘더스 헉슬리도 꼭 한번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오늘 그 산보하다가 들어갔고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헉슬리가 그 브레이브 뉴 월드만 쓴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소설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요거밖에 없어요. 브레이브 뉴 월드.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이 사람을 거의 뭐 결정지어준 그런 것이고요. 이 덕분에 그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9번이나 노벨상,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대요. 근데 결국 받지 못했죠. 이거는 그 브레이브 뉴 월드 굉장히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를 그렸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나중에 그 하여간 이쪽에 암이 생겨서 목 쪽에 암이 생겨서 돌아가셨는데 그러기 전에 마지막에 써놓은 그 소설이 있거든요. 요거는 Brave New World는 디스토피아 우울한 미래를 그렸지만 아일랜드는 유토피아 굉장히 좀 멋진 그야말로 멋진 그런 신세계를 그려놓은 작품이래요. 근데 전 이건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하긴 할 것 같은데 아마존에 들어가서 서평들 좀 봤더니 브레이브 뉴 월드를 재밌게 봤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작품이다.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브레이브 뉴 월드하고 아일랜드 정도가 눈에 띄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은 단편집과 뭐 동화집, 논픽션들, perennial philosophy 이런 것들. 야, 이분이 재밌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 컨셔스니스 무브먼트라는 그 신흥 종교, 미국의 신흥 종교의 그 미셔너리 뭐라 그래? 전도사한테 그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법당에 가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인도 경전 그런 거 같이 읽고 뭐 그런 모임에도 고등학교 때 참석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쪽하고 친했던 거예요. 미국으로 이렇게 가셔서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그때 이제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그 크로슈나무르티라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직접적으로 크로슈나 컨셔스니스 무브먼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당시에 그 인도의 그 영적인 어떤 운동을 상징하던 크로슈나무르티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 이분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 브레이브 뉴 월드에도 나오는 그 약물들이죠. 약물들,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들로 이런저런 실험도 하시고, 하여간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의 진전이 돼갖고 이런 것들을 쓰신 것들이에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대단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하여간 엄청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헐리우드에서 영국에 본격적인 작가가 오셨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얼마나 탐납니까? 거기다가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 주로 사셨는데 캘리포니아가 헐리우드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좀 와봐 그러면 차 타고 금방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많이 그 헐리우드에서 스크린 플레이도 많이 쓰셨대요. 그리고 이 돈을 짭짤하게 받으셨답니다. 그래갖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생활들을 하셨대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베덴타라는 데가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성 무슨 뭐 그런 단체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다 기고도 많이 하셨고 예. 하여간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저런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댓글에다가 이렇게 몇 개 클립들을 쭉 올려드릴게요. 그럼 직접 이렇게 자기 작품이나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골라서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자, 저희는 이전에부터 저희가 했듯이 텍스트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파리 리뷰에 1960년에 거의 돌아가시기 몇 해 전이죠. 몇 해 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Among serious novelists, Aldous Huxley is surely the wittiest and most irreverent. wittiest, 위트가 있고 irreverent. 그러니까 알더스 헉슬리가 그 유명한 헉슬리 집안입니다. 헉슬리 패밀리라 그러는데 헉슬리 집안의 이 유명한 집안인데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일단 agnostics, gnos가 그리크어로 no라는 뜻이고요. 어가 without 혹은 not 이런 뜻이거든요. without knowing, not knowing 뭐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거든요. agnostics 그럼 agnosticism 그러면은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유럽의 그 카톨릭이 아니라 그 크리스티아니티가 중심이 되는 문명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영국에서는 일찌감치 그 옛날에 제가 어딘가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토마스 헉슬리인가 하는 그 이 헉슬리 집안의 한 분이 어그노스티시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집안이 만든 겁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어그노스티시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전엔. 근데 이 헉슬리 집안에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어그노스티시즘이란 단어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없던 단어, 없던 입장이에요. 근데 단어 자체도 만들었고, 하여간 이런 입장에 섰던 그런 아주 그 대단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갖는 이런 사람이다. Ever since the early 20s, his name has been a byword for a particular kind of social satire.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풍자 하면은 Aldous Huxley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In fact, he has immortalized in satire a whole period and a way of life. 뭐 불멸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In addition to his 10 novels, Huxley has written during the course of an extremely prolific career 뭐 50권이 넘는 책을 써댔으니까 poetry, drama, essays, travel, biography, and history. Descended from two of the most eminent Victorian families.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과학자 집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지올로지하고 바이올로지 이쪽으로 동물학, 생물학 이쪽으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고 헉슬리도 의사가 되려고 그랬대요. 그 위키피디아 보니까. 근데 그 왼쪽인가 오른쪽인가가 안 보였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갖고 그 의사가 되려다가 포기를 했대요. He inherited science and letters from his grandfather T.H. Huxley. 이 grandfather가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어그노스티시즘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 And his great uncle Matthew Arnold. 이 오빠도 또 하여간 그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매튜 아놀드도 엄청난 그 리터러리 크리틱 쪽에 글 좀 읽었다는 그쪽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한쪽 집안에서는 과학자들의 뼈대가 있는 거고요. 아빠 쪽일 거예요. 엄마 쪽에서는 그 문학 쪽에 뼈대가 있는 엄청난 집안. They observed both strains in an erudition so unlikely that it has sometimes been regarded as a kind of literary gamesmanship. gamesmanship이 뭐야? 저는 그 뼈대가 없어서 이런 말 잘 몰라요. In conversation, his learning comes out spontaneously, without the slightest hint of premeditation. 무슨 얘기예요? 그냥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뭐 대단한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튀어나온대요. 그냥. If someone raises the topic of Victorian gastronomy, for example, gastronomy가 뭐 내장, 뭐 소화 뭐 그런 거, 뭐 식사와 관련된 것. For example, Huxley will recite a typical daily menu of Prince Edward, meal by meal, course by course, down to the last crumb. 그죠? 식사와 관련된 거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디테일하게 쫙 풀어낸다는 거지 그냥. The plain fact is that Aldous Huxley is one of the most prodigiously learned writers, not merely of this century, but of all time. 이 정도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지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다.
맞아요. 그 맞습니다. After Eton and Balliol, he became a member of the post or intellectual upper crust 최상위권. The society he set out to vivisect and anatomize. 아주 세세하게 분해하려고 하는, 촘촘하게 분석하려고 했던 그런 사회의 그런 그 무리들의 최정점에 있었다. He first made his name with such brilliant satires as Anti-K and Point Counterpoint, writing in the process part of the social history of the 20s. 20년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Vanity Fair, 마담 보바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이게 유행하던, 맞나? 보바리인가? 하여간 소위 말하는 그 유한 계급의 그 허위 의식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까발리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처음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In the 30s, he wrote his most influential novel, Brave New World.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 돼버린 거지 이거 갖고. Combining satire and science fiction in the most successful futuristic utopias.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픽션. 사이파이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전범을 보여줬어요. 알더스 헉슬리가. 사이파이라는 게 결국은 뭐 미래는 어떻다라는 미래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란 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러한 그 사이파이의 그 모습, 미래의 모습들, 사이파이가 결국 보여주려고 하는 건 미래가 어쩔 거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란 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중심이 되거든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사이파이의 어떤 새로운 전범을 보여준 소설이에요, 사실은. 브레이브 뉴 월드가. 반론을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그런 면이 있어요. Since 1937, when he settled in Southern California, he has written few novels and turned his attention more to philosophy, history, and mysticism. 왜냐하면 이때 한참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메스칼린인가? 메스칼린이 맞나? 금방 보고도 헷갈리네. 메스칼린하고 메디테이션, 그 명상, 그 인디언 메디테이션, 인도식의 그런 명상, 그리고 메스칼린이라는 그 약물을 갖고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 그런 것에 사실은 몰두하셨어요. Although remembered best for his early satires, he's still productive and provocative as ever. 그리고 계속 이제 미국에서 스크린 플레이도 쓰고 또 다양한 책들도 쓰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신 거죠. It is rather odd to find Aldous Huxley in a suburb of Los Angeles called Hollywood. 뭐가 이상해? 그런 거지 뭐. He lives in an unpretentious hilltop house that suggests the Tudor period of American real estate history.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요새 만든 미국 집 같지 않고 좀 오래된 옛날 미국 집 같았다 이런 얘기고요. On a clear day, he can look out across miles of cluttered
sprawling city at a broad sweep of the Pacific. 멀리 보면 태평양까지 보이는 뭐 그렇죠 뭐 LA가 behind him dry brown hills rise to a monstrous sign that dominates the horizon proclaiming Hollywood land in an aluminum letters 20 feet high. 그 우리 보면 헐리우드라고 크게 써 있는 간판 그 맨날 우리가 보는 그 간판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헐리우드 랜드라는 게 크게 써 있는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Mr. Huxley is a very tall man. He must be 6 feet 4 and though lean, very broad across the shoulders. 어깨는 넓고 몸매는 이렇게 갸느다란. He carries his ears lightly indeed. Carries his light. He is light indeed. 무슨 얘기입니까? 동안이었다는 얘기죠.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 In fact, he moves so quickly, quietly, as to appear weightless, almost breathless, wraith-like. 그러니까 마르고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His eyesight is limited. 얘기했죠. 한쪽 눈이 잘 안 보였다고. But he seems to find his way about instinctively, without touching anything. 근데 뭐 그렇게 티 안 났다. In manner and speech, he is very gentle. Where one might have been led to expect a biting satirist or the vague mystic, one is impressed instead by how quiet and gentle he is on the one hand.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독서를 퍼붓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것 같은 그런 게 우리가 그 헉슬리 하면은 바이딩 세터리스트는 그 브레이브 뉴 월드에 그렇게 그려지는 그 소설을 쓸 때의 그 모습. 베이그 미스틱은 미국에 와서 그 메디테이션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건 아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할 것 같은데 아주 조용하고 아주 그 젠틀한 사람이었고 how sensible and down to earth on the other. 그리고 굉장히 말이 되는 소리만 하고 그리고 down to earth.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람이더란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전혀 다르더란 거예요. His manner is reflected in his lean, gray, emaciated face. 그 무비 클립을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삐쩍 말랐어요. 왜냐면 그 vegetarian 그것 때문에 마른 것 같진 않죠. 한 원인이겠죠. 그 인디언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그 채식주의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삐쩍 말랐어요 보면. Attentive, reflective, and for the most part unsmiling. 웃지 않는데요. He listens patiently while others speak, then answers deliberately. 조심조심히 말을 하더라. 봅시다. 그렇지.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시죠? 상태가 상당히 좀 메롱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좀 자고 일어나서 상태 좀 나아지면 계속 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기회를 엿보든가 합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